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조용히 걸었다. 머리는 낮게 숙인 채 청소 카트를 미는 모습은 마치 존재하는 것 자체를 사과하는 듯했다. 유리와 야망으로 지어진 마천루, 방음 처리된 문 뒤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이 체결되는 이 세계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다. 빛나는 세상 속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은 바로 그 정현우였다. 왜냐하면 빌딩의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어린 소녀, 억만장자 박은서에 따른 손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소녀 박하리는 한때 이 거대한 제국의 미소였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8명의 유모가 거쳐갔고 치료사들은 포기했다. 친절하게 대하면 소리를 질렀고 누가 만지면 울음을 터뜨렸으며 보이지 않는 벽 뒤에 마음을 가두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해 보이는 오후, 정현우가 엘리베이터 근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기둥 뒤에서 작은 흐느낌을 들었다. 그는 멈춰 서서 대걸레를 한쪽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두려워하듯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평범해 보였지만 어쩐지 온 세상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것. 그리고 기적처럼 소녀는 울음을 멈췄다. 회사 사람 누구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는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잃기 전까지 한때는 멋진 아버지였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강력한 여성이었던 박은서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참이었다. 작은 친절이 온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는 정말로 자신을 잃어가는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 해성바이오텍 30층. 유리벽은 도시 전체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은 침묵 속에서 박은서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화면에는 딸에 대한 9번째 심리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환자는 낯선 사람을 완전히 거부함.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 인지행동치료에 반응 없음. 놀이치료에 반응 없음. 정신과적 개입 권장. 제안. 당이 입원. 박은서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또다시 41세에 32억 달러 규모의 생명공학 제국 CEO 2,000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정부와 협상하며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여성이 이제 7살 아이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다. 3달 전 남편이자 딸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한승호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날부터 하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겨우 7살인 그 눈에는 대부분의 성인도 감히 마주하지 못할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3달 전 하리는 이 사무실의 빛이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들고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봐. 우리를 그렸어. 3명.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한승호는 웃으며 딸을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렸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는 거 아니? 알아요. 하리는 깔깔거렸다. 하지만 아빠가 최고야. 그때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이제 남은 것은 에어컨의 웅궁거리는 소리와 프린터 용지의 차가운 냄새뿐이었다. 액자에 담긴 사진들은 여전히 선반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생명은 사라졌다. 박은서는 할인만을 위해 디자인된 특별한 방, 장난감, 스케치북, 따뜻한 조명, 그리고 구석마다 카메라가 설치된 방을 열었다. 저 멀리 구석에는 할인이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낡은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할인아 아가,
박은서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무릎을 꿇었다.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거야. 아주 친절한 분인데. 너도. 방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 싫어. 아빠 다시 데려와. 인형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 문에 부딪혔다. 박은서는 몸이 굳었고 손은 떨렸다. 글로벌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성이 자신의 딸을 안아주는 방법을 몰랐다. 아이는 자신 주위에 벽을 쌓았다. 박은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문을 찾을 수 없었다. 3달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25년 경력의 첫 번째 유모는 할인이 자신을 발코니에 2시간 동안 가둬둔 후 4일 만에 그만두었다. 특수 아동 간호 전문가인 2번째 리사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이 잘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6일 만에 떠났다. 3번째부터 8번째 유모까지 일주일을 넘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치료사들, 예일대 출신 모리슨 박사는 할인이 5세션 내내 침묵을 지켰다. PTSD 전문가 첸 박사는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할인이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 그 이후의 모든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같은 문구를 썼다.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은서는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긴장되어 흘러나왔다. 박 대표님, 이사회에서 대표님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회의 불참이 영향을. 알아요. 박은서가 말을 잘랐다. 내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사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3번의 비행 취소, 2건의 주요 계약 거절, 회사 주가는 12% 이상 하락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CEO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세상 전체를 지배했던 이 여성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 자신의 딸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박은서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은 차가운 유리에 비친 녹은 금처럼 도시가 반짝였다. 책상 위에는 낡은 폴더가 놓여 있었다. 한승우와의 결혼사진, 아기 할인의 사진, 작년 이탈리아 여름여행 스냅샷. 한승우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멜로디처럼. 은서 씨, 당신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건 증명하려 들지 않고도 할인이를 사랑하는 방식 때문이야.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리에 금이 간 듯한 떨리는 미소.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둘 다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CEO와 온전한 어머니. 3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을 때 맨해튼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서 일렁였고 마치 도시 전체가 박은서와 함께 울고 있는 듯했다. 오전 6시. 서울 관악구 반지하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알람은 5시 30분에 울렸다. 정현우는 불을 켜지 않고 알람을 껐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어둠에 익숙했다. 몇 년 동안 그의 유일한 충실한 동반자였다. 38세였지만 적어도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은색 줄이 양쪽 관자놀이를 물들였다. 그의 깊은 갈색 눈에는 잠 못 이루는 밤과 오랜 외로움이 새긴 주름이 있었다. 그는 옆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작은 빈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테이프로 붙인 사진들 뿐이었다. 밀집 금발머리에 빠진 앞니, 6월 하늘처럼 맑은 파란 눈을 가진 어린 소년의 사진. 정도윤. 정현우는 떠나기 싫은 듯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가장 큰 사진 앞에 멈춰 섰다. 정도윤이 웃으며
봉제개를 껴안고 있는 사진. 잘 자, 내 아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6년 전부터 사라지지 않는 익숙한 무게를 가슴에 짊어진 채 작은 아파트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빠 봐. 나 성 만들었어. 5살 정도유는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 더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성은 약간 기울어져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온전한 왕국이었다. 정연우는 웃으며 무릎을 꿇고 아들을 팔로 끌어당겼다. 아름다워. 우리 아들은 천재 건축가야. 진심이야, 아빠? 진심이야.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럼 아빠가 살 성을 지어줄게. 나를 위해서? 왜?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꼭 안았다. 그는 이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 분비는 서울 지하철 안에서 정현우는 남색 청소복을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슴에 있는 한수클린 서비스 로고는 해져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휴대폰만 쳐다봤다.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낡은 천 가방을 열었다. 차가운 도시락, 김밥과 바나나 우유가 들어있었다. 작은 공책 그리고 천 주머니. 그 주머니 안에는 그의 전부가 들어있었다. 수제 장난감들, 헝겊풀 덧댄 고민형, 펠트로 만든 토끼, 작은 나무 자동차. 서투르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든 바느질과 모든 조각된 모서리에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무언가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정현우는 한때 서울 4대 부속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였다. 그는 그 일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아이들이 세상을 맑고 순수한 눈으로 보는 방식을 사랑했다. 그는 아동병원 간호사인 유미경과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정도윤이 있었고 비록 삶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작은 집은 웃음으로 넘쳐났다. 유미경이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정현우는 정도윤에게 책이 아닌 자신의 상상으로 만든 취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점프할 수 없는 토끼가 살았단다. 다른 토끼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연습했지.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른 모든 토끼보다 더 높이 점프했단다. 정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 토끼는 왜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 무슨 비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가 아니야. 우리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정도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절대 포기 안 할래. 정현우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헝클었다. 그는 그것이 정도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다. 사고는 가을 오후에 일어났다. 낙엽이 길 위에 흩날리던 때 유미경이 정도윤을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길이었다. 트럭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교차로에서의 파괴적인 충돌. 유미경은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고 생존했다. 정도윤은 그러지 못했다. 정현우는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았다. 그는 미친 듯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 슬픔에 찬 눈빛 한 번으로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정현우는 소리 없이 절규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유미경은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아니, 미경아. 정현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고였어. 아니,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그들은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모든 방이 악몽이었다. 정현우는 정도윤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유미경은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6개월 후 그는 주방 식탁 위의 편지를 발견하고 잠에서 깼다. 사랑하는 현우에게.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안고 살 수 없어. 매일 정도윤의 얼굴을 보고 그의 웃음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는 당신만큼 강하지 않아. 미안해. 사랑하지만 가야 해. 미경. 그녀는 그날 밤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현우는 병원, 친척집, 심지어 정신건강센터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유미경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는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아내를. 그 후 그는 천천히 자신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교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정도윤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만두었고 아파트를 팔고 관악구로 이사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정현우는 웨이터, 운전사, 이삿짐꾼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기업 건물 청소를 아웃소싱하는 한수클린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매니저가 그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무도 청소부를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현우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 매일 밤 퇴근 후 그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낡은 천 조각을 꿰매고 나무 조각을 깎으며 정도윤을 위해 만들었던 방식으로 장난감을 만들었다. 낡은 셔츠로 만든 고민형, 헌 펠트로 만든 토끼, 아이스크림 막대로 만든 나무 자동차. 그는 왜 아직도 그러는지 몰랐다. 어쩌면 그 작은 물건들이 모양을 갖출 때 정도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미소 짓고 뛰어다니고 아빠 하고 부르는 마치 전처럼. 그리고 때때로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빠가 만든 장난감이 최고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작은 사랑의 메아리가 그가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수요일 오후 해성바이오텍 빌딩은 저무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정현우는 2개월 동안 그곳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6시 이전에 도착하여 조용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회의실을 정리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30층 청소부로만 알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보고서와 고위험 거래에 몰두할 때 정현우는 작은 것들을 알아챘다. 그는 유리벽을 통해 차갑고 얼음처럼 무균적인 빛이 쏟아지는 임원 복도에 항상 혼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알아챘다. 그녀는 큰 후드티를 입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은 채 낡은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세상에 더 이상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 정현우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것은 영혼의 조각을 잃은 아이의 눈이었다. 정도윤이 마지막 날들에 가졌던 것과 같은 눈빛. 그는 기억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운명의 날, 목요일 오후 3시, 30층 로비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카페에 갔거나 회의에 갇혀 있었다. 정현우가 엘리베이터 근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에어컨 소리 아래 묻힌 희미한 소리. 큰 울음이 아니라 억눌린 울음. 떨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억제된 소리. 그는 굳어섰다. 귀 기울였다. 소리는 복도 끝, 보안 카메라가 없고 빛이 희미한 마지막 대리석 기둥 뒤 숨겨진 구석에서 들려왔다. 그는 망설였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청소부는 저 위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울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악몽에 떨며 두려움에 아빠 라고 속삭이던 정도윤의 기억. 그가 깨닫기도 전에 정현우의 발은 이미 소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기둥 뒤에서 박하리는 무릎을 가슴에 바짝 끌어당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팔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추위가 아닌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킨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현우는 멈춰 서서 존중하는 세 걸음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는 소리는 침묵 속에서 건조하고 공허했다.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흡이 바뀌었다. 더 짧고 불규칙하게. 그녀는 누군가 거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현우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5초, 그리고 10초, 그리고 더 오래. 부드러운 고요함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는 대걸레를 한쪽에 놓고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물건을 꺼냈다. 고민형이었다. 전날 밤 자신의 낡은 스웨터 조각으로 꿰맨 것. 색이 바랜 갈색, 서투른 바느질. 한쪽 귀는 다른 쪽보다 더 컸다. 두 개의 단추 눈은 반짝이면서도 슬퍼 보였다. 정현우는 그 고민형을 그들 사이 중간쯤 바닥에 놓았다. 아무 말도, 아무 몸짓도 없이 그는 그저 약간 뒤로 기대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압력도 요구도 없이 오직 존재감만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1분, 그리고 2분.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속눈썹은 눈물로 엉겨 붙어 있었다. 그녀는 고민형을, 그리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정현우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산들바람처럼 친절하고 평온했다. 소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고민형을 만졌다. 그리고는 그것을 꽉 안았다. 천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안전한 냄새, 사람 냄새, 오랫동안 잃어버렸지만 진짜인 것 같은 냄새가 났다. 그리고 3달 만에 처음으로 하리는 울음을 멈췄다. 누군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허락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약해져도 아파도 판단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현우는 거기 머물렀다. 침묵 속에서. 그는 그녀에게 숨 쉴 시간, 진정할 시간, 그냥 있을 시간을 주었다. 5분 후 그는 조용히 일어섰고 대걸레를 들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30층 유리로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박은서는 보안 영상을 응시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투른 작은 고민형을 바닥에 놓는 장면은 그녀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방금 기적을 목격했고 그것을 행한 남자는 지난 2달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같은 보안 영상을 수십 번이고 계속 보고 앉아 있었다. 저 남자, 30층 청소부. 그가 할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하리는 울음을 멈췄다. 박은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훈련받지 않은 자격 없는 낯선 사람이 9명의 전문가가 실패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녀는 전화를 잡았고 목소리는 다급했다. 30층 청소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남성. 30대 중반에서 40대. 갈색머리.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렸다. 정현우 씨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한수클린 소속 아웃소싱 계약직입니다. 그의 파일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파일이 그녀의 화면에 나타났다. 이름 정현우 38세. 주소 관악구. 학력 서울사대 부속 유치원 유아교육학사. 이전 직업 유치원 교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퇴사 사유 명시되지 않음. 현재 직업 한숲클린 서비스 청소부. 2020년 현재. 박은서는 얼굴을 찌푸렸다. 유치원 교사가 청소부로. 무언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사설 탐정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남자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3달 동안 자신의 개인 방을 떠나지 않았던 아이, 박하린이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아무도 그녀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아무도 간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민형을 안고 걸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여전히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다. 마치 그녀를 지탱하는 깨지기 쉬운 마법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산산조각 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래층 라운지에서 정현우는 커피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꾸준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마치 자신의 슬픔을 닦아내는 듯했다. 하리는 약 1m 떨어진 곳에 서서 고민형을 꽉 안고 있었다. 정현우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는 돌아섰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3초간의 침묵. 그리고 하리는 천천히 더 가까이 걸어와 3걸음 떨어진 바닥에 앉았다.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청소했다. 5분 후 그는 천을 한쪽에 놓고 앉아서 거리를 2걸음으로 좁혔다. 셔츠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그들 사이의 바닥에 부드럽게 놓고 낮고 침착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옛날에 아주 작은 병뚜껑이 있었단다. 모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버렸지. 하지만 뚜껑은 슬퍼하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 할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무슨 비밀이요? 사용하지 않아 떨리고 거친 목소리로 그녀가 속삭였다. 정현우는 깜짝 놀라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뚜껑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하리는 고민형을 더 꽉 껴안았다. 뚜껑은 슬펐나요? 정현우는 잠시 멈췄다.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뚜껑은 아주 슬펐어. 하지만 그때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슬프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소녀는 내려다보며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저씨도 슬픈가요? 그의 눈 뒤로 고통이 일렁였지만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 아주 슬펐고 때로는 여전히 그래. 왜요?
왜냐하면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저도 아빠를 잃었어요. 정현우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영혼, 자식을 잃은 남자,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녀는 언어가 아닌 공감을 통해 조용한 이해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30층 유리로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박은서는 부안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이 3달 만에 처음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빌딩의 모두가 투명인간 취급했던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은서는 무슨 기분이어야 할지 몰랐다. 안도감, 질투, 아니면 감사함. 아마도 3가지 모두였을 것이다. 그날 밤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현우는 낡은 방의 문을 열었다. 달빛이 정도윤의 사진 위로 쏟아졌다. 그는 앉아서 아들이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얘야, 오늘 작은 소녀를 만났어. 너랑 많이 닮았어. 걔도 아파하고 있어.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눈은 반짝였다. 내가 걔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너조차도 구하지 못했잖아. 하지만 걔 눈을 봤을 때 네가 보였어. 그리고 생각했지. 어쩌면 이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을 통해 네가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 정현우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밖에서는 지하철의 먼 웅웅거림이 밤을 통해 울려 퍼졌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해성바이오텍 복도는 특별한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매일 정확히 오후 3시 어린 박하린이 1층 로비에 나타났다. 그녀가 다시 발을 디딜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 그녀는 30층 청소부 정현우 옆에 앉았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들었다. 정현우는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한 것들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공주로 변한 플라스틱 숟가락, 성이 된 종이컵, 바다가 된 청소용 걸레, 비싼 장난감도 첨단 치료실도 없었다. 오직 상상력과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있었다. 점차 사무실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나가다가 흘끗 보고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깨지기 쉬운 마법을 깨뜨릴까 두려워 아무도 감히 방해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다가갈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55세의 친절한 미소를 가진 카페 매니저 임복순 여사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오후 테이블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놓아두었다. 파라니아, 파랄라 니냐, 스페인어로 아이를 위해. 그녀는 정현우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어느 오후 정현우는 수용할 수 없는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수용할 수 없는 거북이가 살았단다. 다른 거북이들은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이 거북이는 못했지. 물에 들어갈 때마다 가라앉았거든. 하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용히 물었다. 왜 수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거든. 정현우가 말했다. 한번 거의 익사할 뻔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영하는 것을 멈췄지. 그가 대답했다. 대신 바다 밑을 걷는 법을 배웠단다. 하리는 작은 이마를 찌푸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정현우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침착하고 꾸준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 하지만 방법을 찾았단다. 공기 방울이 머무는 동굴에서 쉬었지.
포기하는 대신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속삭였다. 거북이는 행복했어요.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지. 정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계속 살았어. 그리고 어느 날 자신처럼 수영할 수 없는 다른 거북이를 만났고 그들은 함께 걸었단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이 떨렸다. 제가 수영 못하는 거북이에요. 정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럽고 깊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 순간 두 개의 부서진 영혼, 한 아이, 한 남자가 광활한 고통의 바다에서 서로를 발견했다. 금요일, 박은서는 직접 그 남자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정현우는 유리벽을 닫고 있었고 그의 모습이 그 안에 일렁였다. 정현우 씨. 정현우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박은서, CEO 할인의 어머니. 예, 대표님. 박은서는 다가섰고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TV에서 봤던 것보다 부드러웠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2개월 됐습니다, 대표님. 할인이 누군지 아나요? 예. 잠시 멈춘 후 그가 말했다. 따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인이를 도왔죠. 그녀의 어조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언이었다. 정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계속했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3달 동안 나는 8명의 유모와 9명의 치료사를 고용했어요. 30만 다비브 이상을 썼죠. 그들 중 누구도 할인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고민형 하나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정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에게 너무 많은 공을 돌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당신은 예전에 선생님이었죠. 박은서가 말을 잘랐다. 정현우는 굳어섰다. 박은서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당신 기록을 확인했어요. 유아 교육 학위가 있더군요. 5년 동안 가르쳤고 그만뒀어요. 왜죠? 그는 대걸레 손잡이를 더 꽉 잡았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표님.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가 주장했다. 당신은 내 딸과 교류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해요. 왜 선생님이 청소부가 되었나요? 그리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할인이를 도울 수 있었나요? 긴 침묵. 그러고 나서 정현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꾸준했다. 왜냐하면 제가 할인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예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박은서는 굳어섰다. 그들 사이의 공기가 응고되는 듯했다. 아이를 잃었다고요?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은서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은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겪어낸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정말 사라지지 않죠. 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상사와 직원으로서가 아닌 둘 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은 두 사람으로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박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인이를 계속 도와주시겠어요? 청소부가 아니라 할인이가 믿는 친구로서.
정현우는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박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급여를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정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죠? 그는 카페 쪽으로 돌아섰다. 할인이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아들이 제가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후의 빛이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각자 자신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드라마도 볼거리도 아닌 그저 이해와 친절.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진짜 기적이다. 3일 후 탐정 보고서가 박은서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정현우, 전체 파일, 2013년 유미경과 결혼, 아들 하나, 정도윤 같은 해 출생, 2018년 10월 15일, 심각한 교통사고. 유미경이 아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길에 그녀의 차가 평창동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임. 유미경은 생존. 경미한 뇌 손상, 갈비뼈 골절. 정도윤 5세 3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 박은서는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계속 읽었다. 사고 후 정현우는 무기한 휴가를 요청. 교직으로 돌아가지 않음. 유미경,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로 정신과 치료를 2번 받음. 2019년 4월, 주소를 남기지 않고 집을 나감. 정현우는 관악구로 이사하여 홀로 거주. 범죄 기록 없음. 부채 없음. 이웃들은 말함. 조용한 남자.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지만 절대 가까이 가지 않음. 박은서는 파일을 닫았고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정현우는 우연히 할인을 도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였다. 그날 오후 박은서는 정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메인 회의실이 아닌 차갑고 숫자로 가득한 협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더 작고 더 따뜻한 공간이었다. 정현우는 불안해하며 들어섰다. 앉으세요. 박은서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고 손은 무릎 위에 뻣뻣하게 포개져 있었다. 박은서는 폴더를 책상 위로 밀었다. 정도윤에 대해 알아요. 정현우는 굳어섰고 그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계속했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꾸준했다. 미안해요. 어떤 아버지도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턱이 약간 떨렸다. 박은서는 숨을 들이마셨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3달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비행기 사고. 그는 집으로 오는 길이었죠. 할인이와 저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끊어졌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죠. 비행기가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했어요. 정현우는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은 할인이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정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사려 깊었다. 할인이는 자신의 일부가 죽었고 아무것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요.
당신은 그녀가 아파해도 울어도 기억해도 된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정현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기를 바랐던 전부입니다. 정도윤이 죽은 후 모두가 강해져라, 극복해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극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퍼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박은서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여전히 정도윤을 위해 장난감을 만들죠. 정현우는 놀란 듯 보였다. 어떻게 아세요? 눈치챘어요. 하린이에게 준 모든 장난감, 수제였고 정성과 사랑으로 꿰매져 있었죠. 정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 슬픔은 분명했다. 예, 매일 밤 하나씩 만듭니다.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하린에게 줍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도윤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여전히 저를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돕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박은서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오후의 빛이 그녀의 피곤하지만 온화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정현우 씨,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요. 정현우는 올려다보았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머물러 주세요. 청소부가 아니라 하린이의 친구,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학위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음, 그리고 이해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박은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딸이 중요해요. 그리고 3달 만에 처음으로 하린이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정현우는 긴 시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하린이가 제가 아버지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 들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박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윤에 대해서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약속합니다. 정현우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박은서는 그것을 잡았다. CEO와 직원의 악수가 아닌 상실 후에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두 사람의 악수였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 박하린이었다. 그녀는 모두가 깨달은 것보다 더 통찰력이 있었다. 어느 오후 정현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정현우 아저씨에게도 아이가 있나요? 정현우는 굳어섰고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그렇게 물어보니? 왜냐하면 아저씨가 우리 아빠처럼 이야기를 해줘서요. 아빠도 똑같이 이야기해줬거든요. 정현우는 힘겹게 침을 삼켰고 목소리는 떨렸다. 예전에는 있었지. 아저씨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이제 여기 없어. 우리 아빠처럼요? 그래, 네 아빠처럼. 하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그녀의 작은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슬퍼요. 정현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고 눈은 반짝였다. 매일 슬프지. 저도요. 매일 아빠가 그리워요. 그들의 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단단히 맞잡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아저씨, 아이 이름은 뭐였어요? 하린이 물었다. 정도윤. 아저씨 이야기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했지. 그럼 아저씨가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정도윤도 듣고 있는 거죠?
정현우는 목이 메었고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고민형을 껴안고 속삭였다. 그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정도윤을 위해서 열심히 들을게요. 그리고 그 순간 정현우는 흐느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이 앞에서 울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치유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소문은 해성바이오텍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다. 오전 중반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CEO가 딸을 돌보기 위해 청소부를 고용했다는 이야기.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40층.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최연자 58세. 은발은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선임 이사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은서 씨, 우리는 항상 당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현우 씨는 청소부입니다. 그는 심리학적 자격증이 없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이 회사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박은서의 어조는 침착했고 그녀의 눈은 최연자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제 딸을 도왔어요. 다른 이사 김대식이 끼어들었다. 그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할인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은서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누구보다도 제 딸을 더 잘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박은서는 그들을 제지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테이블을 떠나도 좋습니다. 침묵이 방을 덮쳤다. 최연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은서 씨, 당신은 논리가 아닌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박은서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 3달 동안 제 딸은 말을 하지 않았고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응시했을 뿐이죠. 당신들의 소위 전문가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 직함도 학위도 없는 한 남자가 그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논리는 제 아이를 구할 수 없어요.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폭풍이 몰아쳤다. 서울일보 한면에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크게 실렸다. 억만장자 박은서, 딸 돌보게 청소부 고용. 스캔들인가 절박함인가.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해성바이오텍 내부 소식통. CEO 박은서가 남편의 비극적인 사망 후 딸과 동행하도록 청소부 정현우를 고용했음을 확인. 정현우, 38세, 심리학적 자격증 없음. 가족 비극 후 그만둔 전직 유치원 교사. 이것은 연민의 행동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감정적 붕괴인가?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해시태그 박은서와 정현우가 트렌드 목록의 맨 위로 올라갔다. 지지자들은 썼다. 그녀는 그저 딸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엄마일 뿐이다. 치유하는데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 마음이 필요하다. 비평가들은 방역했다. 이것은 스캔들이다. 그녀는 감정에 눈이 멀었다. 저 남자가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아는가? 박은서는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알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3일 후 해필 요일이 경찰청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정현우가 아이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날 오후 2명의 경찰관이 해성바이오텍 본사에 도착했다. 정현우는 1층 카페에서 할인에게 노래하는 종이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 그의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정현우 씨.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잠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랐고 눈이 커졌다. 이들은 누구예요, 아저씨? 정현우는 약간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아가. 그냥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야. 하지만 소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아저씨를 데려갈 거예요. 우리 아빠를 데려간 것처럼. 카페는 침묵에 빠졌다. 정현우는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약속할게.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알았지? 하지만 경찰관들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질문을 위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하고 위압적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박은서였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돌아섰다. 박 대표님, 신고를 받았고 일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신고에 대해서요? 수사 중에는 기밀입니다. 박은서는 앞으로 나섰고 자신을 정현우와 할인 사이에 두었다. 정현우 씨는 저를 위해 일합니다. 질문하고 싶다면 해성바이오텍 법무팀을 통하세요. 대표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 직원을 보호하는 일. 법원 명령 없이는 그를 데려갈 권리가 없습니다. 긴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한 경찰관이 중얼거렸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섰고 떠났다. 할인은 여전히 정현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박은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호함과 동시에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정현우는 박은서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걱정이 그의 얼굴을 흐렸다.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서는 올려다보았다. 안 돼요. 제가 대표님과 할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당신은 할인을 돕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은서 씨. 제 과거를 파헤칠 거예요. 정도윤에 대해, 유미경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저를 괴물로 만들 거예요. 박은서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어조는 꾸준하고 단호했다. 그럼 우리는 싸울 거예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정현우가 눈이 붉어진 차에 말했다. 저는 그저 할인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나면 그녀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빛났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싸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에 그는 이해했다.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했던 목요일 밤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은서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고 보고서와 회의 일정에 파묻혀 있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임시 유모 마리아였다. 박 대표님, 할인이가 사라졌어요. 박은서는 굳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방금 뭐라고 했죠? 방에 있었는데 물을 가지러 주방에 잠깐 갔어요.
몇 분밖에 안 됐어요. 맹세합니다. 돌아왔을 때 방이 비어 있었어요. 그녀가 사라졌어요. 전화가 박은서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에 부딪혔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해성바이오텍의 강력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극심한 공포에 빠진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보안팀, 경찰, 112에 신고했다. 에게 전화했고 빌딩 전체에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그녀는 먼저 한 번호를 다이얼했다. 정현우. 하린이가 실종됐어요. 정현우는 집으로 운전하던 중 전화를 받았다. 그가 실종된 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끽소리를 냈다. 얼마나 됐습니까? 약 30분 정도요. 무언가를 들고 있었나요? 그냥 고민형과 스케치북이요. 그것이 그가 들어야 할 전부였다. 정현우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박은서의 늦은 남편 한승호가 한때 일했던 2년 동안 버려진 해성바이오텍 옛 본사 건물. 오래전에 하리는 정현우에게 질문했었다. 정현우 아저씨, 우리 아빠는 예전에 어디서 일했어요? 공원 근처 옛날 빌딩에서. 저도 언젠가 거기에 가고 싶어요. 아빠의 기억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는 그때 미소 지었고 그 단순한 기억 하나가 그를 오늘 밤으로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조용한 거리를 질주했고 녹슨 금속 간판에 여전히 희미하게 해성바이오텍 본사라고 적힌 옛 타워의 실루엣이 창백한 가로등 아래 나타날 때까지 달렸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정현우는 다른 길을 알고 있었다. 청소부들이 한때 사용했던 옆문. 그는 낡은 열쇠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건물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리나,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고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히는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올라갔다. 3층, 4층, 그리고 5층 한승호의 옛 사무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문 아래에 희미한 불빛. 정현우는 그것을 밀고 열었다. 방 구석에서 하리는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고민형을 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리나, 그녀는 올려다보았고 목소리는 떨렸다. 정현우 아저씨.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저씨를 정말 놀라게 했어. 왜 도망쳤니? 흐느낌 사이로 그녀는 속삭였다. 그냥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여기서? 아빠를 찾으러 여기에 왔니? 하리는 눈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아빠가 일했던 곳이에요. 여기에 오면 아빠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현우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요. 아빠가 저를 안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아빠를 잊고 싶지 않아요. 정현우 아저씨. 정현우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렸고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박은서의 눈, 그리고 어쩌면 한승호의 눈을 닮은 그 연한 갈색 눈. 너는 아빠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빠는 매일 너 안에 계셔. 하지만 언젠가 아빠 얼굴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정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그럼 거울을 보렴. 너는 아빠의 눈, 아빠의 미소,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네가 자신을 볼 때마다 아빠는 바로 거기서 너를 되돌아보고 계신단다. 하리는 흐느끼며 그를 꽉 껴안았다. 하지만 아빠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현우는 그녀를 꼭 안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알아. 나도 내 아들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그리고 그 잊혀진 건물의 어두워진 복도에서 둘 다 상실로 부서진 두 영혼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손전등 불빛이 따랐다. 박은서가 보안 요원들과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채 문가에 나타났다. 그녀가 할인이 정현우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멈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가 굳어섰다. 할인아. 어린 소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엄마. 박은서는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를 꽉 안았다. 엄마를 너무 놀라게 했어, 아가. 어디 갔었니? 미안해요, 엄마. 그냥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눈물이 박은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아, 아가. 엄마도 알아. 엄마도 매일매일 아빠를 찾고 있어. 하리는 올려다보았고 그리고 정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빠가 없어요. 엄마와 정현우 아저씨만 있어요. 긴 시간 동안 박은서는 정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사함, 지침,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그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 처음부터 그녀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낡고 먼지 덮인 사무실에서 제국의 잔해와 기억의 유령들 사이에서 세 사람이 마침내 함께 섰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 혈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사랑이 되는 그런 고통으로 묶인. 할인이가 사라졌던 밤 이후 박은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그날 아침 수백 명의 기자들과 터지는 카메라들로 가득 찬 방 앞에서 해성바이오텍 CEO가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꾸준하고 단호했다. 제 이름은 박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3달 전 저는 남편을 잃었고 제 딸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수십만 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현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침묵이 가라앉도록 허용했고 시선은 앞줄의 카메라들에 고정되었다.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제 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실도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박 대표님, 따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박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딸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합니다. 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연민보다 자격증을 계속 가치 있게 여긴다면 어쩌면 치유가 필요한 것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방은 침묵 속에 굳어 있었다. 남은 유일한 소리는 카메라의 끊임없는 찰칵거림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취약성과 강인함을 모두 보여주는 이미지를 포착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은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할인의 빛, 하할인의 빛을 발표했다. 슬픔, 트라우마 또는 상실에 대처하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학위는 필요 없었다. 오직 들으려는 마음만이 필요했다. 그녀는 정현우에게 그것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처음에 거절했다.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은서가 대답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보이고 들리도록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배울 거예요. 정현우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제 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전히 그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이름이 할인의 빛, 하할인의 빛이어야 합니다. 박은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한 달 후 할인의 빛이 혜성바이오텍 새 본사 1층에 문을 열었다. 유리 회의실도 고급스러운 장식도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두꺼운 양탄자, 황금빛 조명, 수제 장난감들로 가득 찬 선반들 뿐이었다. 메인 벽에는 정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활짝 웃으며 빠진 앞니가 보였다. 그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이 가장 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첫 주 동안 3명의 아이들만 나타났다.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6살 소년, 부모의 이혼 후 2집 사이에서 갈등하는 8살 소녀, 학교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9살 소년. 정현우는 그들과 함께 앉았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다.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들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책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옛날에 작은 별이 살았단다. 다른 별들만큼 밝지 않아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느 날 밤 길을 잃은 아이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고 그 별의 희미한 빛이 아이를 집으로 안내하기에 충분했단다. 그날 밤부터 별은 깨달았지.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빛나는지로 측정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들었고 눈은 커졌고 숨결은 고요했으며 마치 바깥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방 구석에서 할인은 새로운 소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할인이 속삭였다. 정현우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아저씨가 나도 도와줬거든. 그날 저녁 모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정현우와 박은서는 조용한 방에 남아 있었다. 도시가 그들 너머의 유리창을 통해 멀고 평화롭게 반짝였다. 박은서는 정도윤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후회한 적은 없어요. 무엇을 후회하냐고요? 머무른 것을요? 다시 마음을 연 것을요? 정현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줬어요. 다시 사랑하는 것이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박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당신으로부터. 정현우는 가볍게 웃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박은서가 속삭였다. 당신은 저에게 강인함이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이 함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말도 필요도 없었다. 그 침묵 자체가 평화였다. 둘 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종류의 평화. 토요일 저녁, 정현우는 박은서와 할인의 집, 더 이상 고층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마포구의 작고 따뜻한 아파트에 들렀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박은서가 예전에 말했었다. 할인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정현우 아저씨, 오셨어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끌어당겨 주방으로 안내했다. 테이블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다. 그저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토스트 빵뿐이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네가? 냄새가 정말 좋아요. 정현우가 웃었다. 엄마는 조금만 도와줬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박은서는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녀 안에는 낯선 온기가 피어났다. 한승우가 사망한 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종류의 온기. 저녁 식사 중에 하리는 할인의 빛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다. 오늘 새로운 남자아이가 왔어요. 정말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정현우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었을 때 웃었어요. 엄마. 박은서는 딸을, 그리고 정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고마워요. 무엇을 위해요? 제 딸을 저에게 돌려주어서요. 정현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녀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지 대표님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하리는 정현우를 그녀의 방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벽에 테이프로 붙인 크고 다채롭고 서툴지만 마음으로 가득 찬 그림을 가리켰다. 4명의 인물이 함께 서 있었다. 키 큰 남자, 한승우, 여자, 박은서, 어린 소녀, 박하린,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정현우. 정현우 옆에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이건 정도윤이에요. 할인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외롭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 그렸어요. 정현우는 말문이 막힌 채 굳어섰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꽉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에서가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고마워, 할인아. 정말 고마워. 그 작고 부드러운 빛이 비치는 방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만났고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치유가 있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 1년 후 할인의 빛은 더 이상 로비의 작은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전역에 걸쳐 10개의 센터로 성장했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갔다. 멋진 직함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라 고통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정현우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멘토, 안내자, 조용한 빛, 그리고 무엇보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 기념 행사에서 정현우는 연설하도록 초청받았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 부모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한때 그를 의심했던 기자들 앞에서 섰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저는 훌륭한 연설가가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저는 그저 한때 자신의 아이를 잃었던 아버지일 뿐입니다. 홀은 고요해졌다. 군중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6년 전, 저는 제 아들 5살 정도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끝. 제가 알던 모든 종류의 사랑의 끝. 그의 눈은 앞줄로 향했다. 할인이 박은서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소녀가 저에게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형태만 바꿀 뿐이죠. 정도윤은 더 이상 여기에 없지만 그는 제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 제가 돕는 모든 아이, 제가 보는 모든 미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인의 빛이
상처받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진 후에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홀 전체가 일어섰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하리는 무대로 달려나와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사랑해요, 정현우 아저씨. 그는 그녀를 꽉 안았고 눈물이 글썽였다. 나도 사랑해, 하리나. 시상식 후 박은서와 정현우는 옥상 테라스에 함께 서서 반짝이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희미한 빗줄기 냄새를 실어 날랐다. 박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믿을 수 있나요? 1년 전 저는 절망적인 엄마였고 당신은 투명 인간이었는데. 정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온화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현우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다. 가족?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린이는 당신을 두 번째 아버지로 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친구, 오빠, 우리가 필요하다고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의 한 조각으로 봅니다. 정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저는 두 번째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소녀 하린이가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구했어요. 박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을 만지며. 그들은 침묵 속에 서서 아래의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사람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박은서가 물었다. 정현우 씨,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이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린이와 함께, 저와 함께. 정현우는 돌아섰고 놀랐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소 지었다.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현우 씨. 저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부서졌지만 여전히 사랑하기로 선택한 영혼들로 만들어진 종류의 가족.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정현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걸 원해요. 다만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다시 잃는 것이요. 박은서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함께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치유할 거예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정현우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중앙공원. 하리는 그네 세트에 있었고 박은서는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다. 정현우는 근처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는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다. 빠진 이가 드러나게 웃는 정도윤의 사진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하린의 사진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하나. 박은서, 하린, 그리고 정현우.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대체가 아닌 연속. 정현우 아저씨, 와서 저 밀어주세요. 하린이 소리쳤다. 그는 웃으며 일어섰다. 알았어, 공주님. 내 차례야.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박은서는 그들을 지켜보았고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는데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때로는 기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온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정현우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상실을 통해
그는 또 다른 아이를 찾았다. 정도윤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던 소녀 하리는 이제 뛰어놀고 웃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녀를 보았고 그녀 옆에 앉았으며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조용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스럽게 머물렀을 뿐이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오늘날 할인의 빛은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되며 5천 명이 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있다.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상실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빛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태양이 공원 위로 낮게 기울었다. 할인의 웃음소리가 그네가 더 높이 솟아오를 때 울려 퍼졌고 정현우와 박은서는 나란히 앉아 조용하고 평화롭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치유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 할인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집으로 안내할 힘을 가진 작은 불빛.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떨리게 했나요? 저는 낯선 이들로부터 온 편지처럼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어쩐지 가깝게 느껴지는 낯선 이들, 그리고 상실, 용기,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와 함께 계속 걷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